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흘째 7,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역대 가장 많았는데 하루 새 80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백신 접종을 마쳤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백신 효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겼습니다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염이 늘고 있어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확진자가 60여 명까지 불어났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 9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접촉자와 학생들을 전수 검사한 결과 어제 44명, 오늘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64명입니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 방침을 내린 뒤 유치원과 초중고교 내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학생 중 하루 평균 334명이 감염됐는데 전면 등교를 시작한 직후인 넷째 주에 484명, 12월 첫째 주에는 706명으로 늘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겨울방학을 3, 4주 앞둔 시점에서 전면 등교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습 결손 문제를 들어 등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가급적 학교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일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 패스를 놓고도 반발이 거셉니다. 한 고3 학생은 청소년 방역 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5만 명이 방역 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 접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휩쓸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경찰이 연말 금요일 밤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음주 측정기 못 믿겠으니 피 뽑아 다시 검사해달라고 하거나 단속 피하려고 골목길로 도망가는 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그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유흥가 근처 도로입니다.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들을 멈춰 세웁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안 부셔도 되고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비접촉 감지기를 운전석으로 댑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면허 정지 기준에 턱걸이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결과를 못 믿겠다며 피검사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좀 뽑아주세요. 나는 지금 정지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받으면 사고 좀 나오는 길이에요. 단속을 피해 골목길로 달아나던 운전자도 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5%, 역시 면허 정지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0.103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반주 삼아 술을 마셨다고 끝내 털어놓습니다. 어젯밤 서울 전 지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 24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연말 연시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서울에서 10월, 11월 두 달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34건으로 이전 두 달보다 3% 넘게 늘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JTBC가 지난해부터 취재해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 출신들이 대거 성남시에 부정 채용된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 캠프 시절 찍은 사진인데요. 은 시장이 당선된 뒤 한 장의 사진에서만 모두 14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 채용 의혹의 핵심에는 2명의 관계자가 있다고도 보도해드렸었는데 어제 그 2명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걸로 의심받는 은수미 시장도 곧 소환될 예정입니다.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수미 시장이 후보였던 당시 촬영한 선거 캠프 모습입니다. 사진 속 관계자들은 모두 25명입니다. 은 후보 바로 뒤에 앉은 남성, 후보 왼쪽에 앉은 여성의 딸, 모두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들어갑니다. 영상 속 인물 가운데 14명이 이런 식으로 채용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열린 캠프 회식 자리 사진입니다. 은 후보 주변에 앉은 관계자들 모두 차례로 성남시에 채용됩니다. 이렇게 채용된 캠프 출신은 25명. 이들의 가족과 지인을 더하면 모두 27명입니다. 시장 재량으로 뽑을 수 있는 정무직과 별정직은 뺀 숫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서현도서관 채용이었습니다. 자료정리원 15명을 뽑는데 합격자 중 5명은 캠프 출신, 또 다른 2명은 캠프 주요 인사의 가족과 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JTBC는 부정채용 의혹 핵심 관계자로 2명을 지목했습니다. 은 시장 캠프 전 상황실장이던 이모 씨와 성남시청 과장 전모 씨입니다. 이 전 실장은 은 시장 정무직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전달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맞잖아. 청탁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 보내줄게. 그거하고 두 개가 일단 보내줄게. 나한테도 좀 로얄티를 좀 줘야지. 캠프에서 이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청탁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인사 책임자는 시청 과장 전모 씨입니다. 특히 서현도서관은 면접으로만 뽑았는데 채점 기준과 점수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정중함이나 공정함이나 그런 게 보였죠. 사람 보는 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캠프 출신을 뽑기 위해 자격증 제한 등을 삭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자격증만 따고 그 사람 사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답변 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세죠, 자세. 은 시장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뭐 하시냐고. 나가셔. 하지만 JTBC 보도 1년 만인 어제 오후 바로 이 핵심 당사자 2명은 구속됐습니다. 또 경찰은 채용 과정에 은 시장의 승낙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은 시장 소환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어제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저희가 근처 CCTV 영상을 입수해보니 이 남성 1시간 넘게 피해자 집 주변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복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로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20분 뒤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금세 다시 나타나 차와 건물을 오갑니다. 2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선 건 도착한 지 1시간이 넘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손에는 흰색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약 5분 만에 집에 있던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이달 초 A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6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4일 만인 어제 A씨가 렌터카를 타고 흉기를 준비해 집을 찾아온 겁니다.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 가능성에 경찰이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집에 없어 화를 면했습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아들분들도 너무 예의가 착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될 분이 당한 거예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넘었지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근 2년간 있었던 스토킹 범죄 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스토킹을 제대로 막지 못해 성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된 스토킹 범죄 46건을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넘어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이어진 사건은 4건이었습니다. 남성 A씨는 연인이었던 미화원 동료 여성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 살해한 겁니다. A씨는 일기장에 범행 날짜를 D-Day로 표시하고 도구를 준비하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한 재판부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선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활발히 공유하기까지 한다며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김병찬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에선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고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0건 있었습니다. B 씨는 피해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고 수시로 찾아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B 씨는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해 2007년부터 10년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지만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의 70%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도 3명 중 2명은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급박한 위험이 예견될 경우 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에 대해서 적극적 체포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릇된 자기애와 이기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이 깔려 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연락하며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한 여성을 500번 넘게 감시한 스토커도 있었습니다. 이 스토킹은 결국 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GPS를 통한 감시, 또 온라인 공간의 괴롭힘은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위치 추적 장치와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한 스토커는 이렇게 작은 위치 추적 장치를 지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차에 달았습니다. 닷새간 500번 넘게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집에 있는 걸 확인한 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적 행위도 스토킹 처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GPS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그 피해자의 스마트기기에 앱을 설치해서 추적하도록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행위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한 남성은 2017년부터 4년간 여성 연예인 인스타그램에 악성 댓글을 달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된 범행만 최소 178번인데 법원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때론 스토킹 피해자의 주변인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선 스토커가 피해 여성이 운영하던 다방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토커가 나타나면 종업원 A씨가 주인에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화가 난 가해자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스토킹 처벌법 대상이 아닙니다. 당사자나 동거인, 가족으로만 제한된 피해자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한 주간의 대선 이슈를 짚어보는 대선픽 시간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인재 영입으로 곤혹을 치른 한 주였죠. 민주당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이번 주엔 국민의힘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논란 끝에 사퇴했죠. 이번에도 그렇고 인재 영입은 왜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박유미 기자가 정치권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그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선거 때마다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선대위에 들어옵니다. 세대와 직역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과거 발언 등 잦은 검증 논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해서 영입을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때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서 영입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좀 주저를 했는데 그런데 그 평범한 소시민일 때의 그런 발언 때문에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앞으로는 최소한 SNS나 그 영입하려는 분들의 그런 공개 발언 등을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그런 감정에 어긋남이 없는 분들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30대 워킹맘 군사 전문가, 민주당이 당대표급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조동현 씨는 임명된 지 사흘 만에 물러났습니다.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이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에 성폭력으로 임신해 출산했다는 아픈 과거까지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처음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별다른 사과 없이 넘어간 민주당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다른 방식으로 인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국민추천 국가인재 플랫폼, 열린 플랫폼을 개설해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명망가 중심으로 또 소수의 인원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요. 실생활에서 정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분들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모시는 그런 컨셉으로. 수사권이 없는 당이 이들의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거대 정당들이 제대로 된 실력자를 영입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이른바 바지 사장과 얼굴 마담을 내세워 쉽게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다 되레 표를 잃었다. 이런 쓴소리가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운행 택시가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달리는 차 안에 텅 빈 운전석.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자율운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운전석엔 사람이 아예 없어도 되는 건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크로스체크 윤재영, 서준석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상암동 도로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곳 상암뿐 아니라 세종에서도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택시처럼 앱으로 부르고 돈을 내고 타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율주행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도 차 스스로 핸들을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차는 기본. 좌우 회전이나 차선 변경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주행 중 사람의 손이 필요한 때는 없는지 세어봤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공사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야 하자 시스템이 꺼진다는 알림이 울립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이 불가피할 땐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돌발 상황에는 솔직히 저희의 개입이 당연히 필요한 순간도 많아요. 그럴 때는 핸들 조금 움직이거나 여기 비상정지 버튼 통해서 바로 운전을 수동 운전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는 일정 구간 내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되는 레벨 4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작되는 택시 서비스가 모두 레벨 4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2018년 애리조나 자율주행 중이던 우버 차량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바퀴가 찌그러진 자전거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낸 첫 번째 보행자 사망사고입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국은 해당 차량이 6초 전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이를 단순한 물체 또는 다른 차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는 2016년 이후 12건입니다. 이 사고들로 최소 10명 이상 숨졌습니다. 테슬라가 이 결함을 수년간 감춰왔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처리도 문제입니다. 테슬라 뒷좌석에 앉아 손을 흔드는 이 남성. 자세히 보니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운전석을 비운 채 술파티를 벌이며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개주행은 실제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지난 4월 미국 휴스턴 북부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한 차량이 곡선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차량은 금세 물이 붙었고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아직 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 책임 등을 정하는 관련법 대부분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운전자와 제조사 그리고 자율주행 운영사 중 누구의 책임이 큰지 아직 정할 수 없습니다. 법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 상용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제도 개선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운행될 자율주행 택시 등에 대해선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습니다.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난다면 해당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사람의 신뢰성을 뛰어넘겠다는 자율주행, 기술력 이외에도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부산에서는 나훈아 콘서트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치면 2만 명 넘는 관객이 몰리는 건데요. 부산도 최다 확진자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만큼 혹시 집단 감염이 터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훈아 콘서트 이틀째 부산 백스코 앞입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금세 대기 행렬이 길어지며 거리 두기 간격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루에 2차례씩 내일까지 4일간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의 관객은 회당 4,000명씩 모두 2만 4천 명 선입니다.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부산에서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역대 가장 많은 3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미크론이라는 그 코로나도 걱정이 되고. 감염을 예방하자며 아이디어도 내놓습니다. 마스크를 2개 끼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측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함성과 구호, 합창 같은 침방울이 튀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를 의식해 가수 나훈아 씨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관객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하지 마라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마스크 쓰고 침으로서 통한다고 그냥 하자 하면서 그렇게만 했어. 부산에선 이승철, 장범준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영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원 기업들의 고민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 후원사인 독일 보험회사 알리안츠가 광고를 축소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독일 현지 매체는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가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광고 활동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6일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동참에 나섰지만 기업 차원의 움직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리안츠는 삼성, 코카콜라, 도요타 등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후원하는 핵심 기업 13곳 중 하나입니다. 알리안츠는 2018년부터 10년 동안 올림픽 경기 때 로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IOC의 4억 유로, 우리 돈 5,327억 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지 매체는 알리안츠는 IOC와 파트너를 맺으면서 얻는 명성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이 신장 인권 탄압, 테니스 선수 펑수아이 실종 사태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묵살하거나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기업들이 실제 보이콧에 나설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큰 데다 중국 정부의 보복도 우려돼 적극적인 동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이렇게 술에 취해 마스크도 안 쓴 채 승무원을 협박했습니다. 말리는 보안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러서 급기야 비행기가 중간에 비상 착륙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이 보안관을 향해 언성을 높입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지시도 무시하고 손가락질까지 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워싱턴 DC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한 30대 승객이 승무원과 시비를 벌였습니다. 이를 말리던 보안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중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And then we were stuck in Oklahoma for like 2 hours, and like they were, because I guess one of the flight attendants was obviously pretty shaken up over it. 용의자는 두 손이 묶인 채 경찰에 넘겨지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It was scary. It's scary to experience something like that, especially being however many thousand feet in the air, and not knowing what to do, not knowing what the next move of the person could possibly be. 이처럼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을 괴롭힐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비행기에 술을 반입하고 승무원을 성추행한 승객에게 우리 돈 약 4,855만 원의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은 승객은 약 2,855만 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신고된 미국 내 기내 난동 사건은 5,200여 건. 미 항공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내 난동 승객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틀째 대구 경북을 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는 눈에 띄는 정치인,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 TK에서 표심을 확장하기 위해 한 말인데요. 민주당 소식부터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세 이틀째 날 안보를 강조하기 위해 6.25 전쟁 격전지에 세워진 전쟁 기념관 방문을 첫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등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하며 공과를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깔립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소극적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반역행위라고 압박했습니다.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진 못할 망정 정전의 종교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거는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안보뿐 아니라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애당초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만큼 추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치 사기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진척이 되지 않는 건 윤 후보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라며 신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TK 지역의 특정 정당을 전적으로 지지한 결과 결국 역차별당했다며 이곳 민심의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이 후보는 모레까지 이곳에서 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강원도를 훑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 부분 빼고 특검하자고 해서 진척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한 게 언제냐며 말장난 그만하고 특검 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후보. 속초 대포항에서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춘천에선 이준석 대표와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이 무능과 부패한 이 정권을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우리 국민의힘 이 정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여당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에 하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추경은 당장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특검이 안 된 것이 윤 후보 때문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대구 경북을 방문한 이 후보가 전직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매일 말이 바뀐다고 공격했습니다. 그 얘기도 맨날 바뀌니까 무슨 해방구에 무슨 미국하고 친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점령군 행사를 했다 취지의 그런 얘기를 벌써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JTBC 강연입니다. 요즘 기업들 어떤 제품을 내놓든 친환경을 강조하곤 하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그만큼 많아져서 그런 건데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린워싱, 친환경으로 위장하려고 녹색으로 분칠했다는 말까지 새로 나왔을까요? 그린워싱의 상술, 발품뉴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딱 2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카페 안에 진열된 산타 인형과 형형색색 컵이 분위기를 돋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이쁜 텀블러 그리고 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구입하시려고요? 예, 이쁘게 좀 나와 있고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사면요 리사이클 백도 선물로 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해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방을 준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전형적인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이란 매연이 나오는 굴뚝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이 친환경 코스프레를 하는 걸 말합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네 하면서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사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또 이제 있으니까 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커피 전문점에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 텀블러 그리고 머그컵 이런 거는 물론이고 캡슐 커피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네요. 자, 이 밑에는 좀 재밌네요. 이게 뭐죠, 이게? 아, 고양이 양모볼 세트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커피 전문점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면요. 이거는 또 연말 한정판이라고 해서 이제 다이어리, 볼펜, 수첩, 그리고 에코백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등부터 화로, 칫솔까지 상품으로 내놓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커피와 상관없는 제품들인데 빠지지 않는 홍보 문구는 친환경입니다. 시즌 상품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사보기는 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예, 보세요. 일단 제가 이거는 다이어리하고 수첩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샀어요. 이건 뭐죠? 에코백이라던데요? 에코백이요? 굳이 네. 에코는 왜 들어가죠? 그냥 가방인데? 전혀 저도 친환경적이지 않은데요? 아, 그렇네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에도 그린워싱이 스며든 겁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의류 매장 마네킹 옆에 생수통이 잔뜩입니다. 버린 페트병으로 만든 실을 옷에 썼다며 친환경 브랜드임을 강조합니다. 좋은 취지를 하는 거니까 우리 손님들이 더 많이 보시긴 하더라고요.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네요. 네. 그런데 매장 안에는 정작 이런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품목당 한 개 정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품목만 이렇게 콜라보한 거지. 진열대 맨 앞은 친환경 제품을, 바로 뒤부터는 일반 제품을 진열하기도 합니다. 광고에서는 진짜 다 친환경 라인인 것처럼 해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몇 개 있지도 않고 점원들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좀 되게 당황스럽고.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거의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이 PET 원사 하나 바꾼 걸 가지고 우리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장인 거죠. 실제 독일에서는 아디다스 광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끝내겠다는 광고 속 운동화가 실제로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50%만 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 유린을 이유로 들며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이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미국은 특히 2016년 북한을 찾았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된 뒤 끝내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례도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제재 대상에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와 폭정을 펴고 있는 미얀마 군부 인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뿌리,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것도 대선 얘기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TK 방문 중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제는 조상님들 앞에서 출정식을 했죠. 네, 이렇게 관복을 갖춰 입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경주에 있는 표암제 경주이씨 발상지라고 합니다. 우리 경주 이가들의 몸속에, 정신 속에 만장일치 화백 정신이 지금도 DNA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종친회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지난달에도 어르신들을 찾아뵀었죠. 제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집안이 학렬이 좀 낮습니다. 다행히. 제가 제자 돌림이라서 그래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더라도 다 어르신이니까.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첫 TK 출신입니다. 가장 약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뿌리인 곳, TK는 이 후보에게 그런 곳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TK에서 20%를 넘겼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도 강릉에서 또 다른 뿌리를 외쳤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아니 추운데 할머니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제 외할머니 동생이신데 이모 할머니 아이고 이모 할머니 네, 학창 시절에 강릉 외갓집에서 뛰어놀면서 방학을 보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뿌리 또 있죠. 네, 충청, 충남 논산에 하평윤씨 집성촌도 있다고 하니까요. 충청은 저 선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입니다. 시작을 뿌리에서 시작하듯이 경선 후보 등록 후에도 본선에 들어가 대선을 100일 앞두고도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충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죠. 물론 이재명 후보도 충청의 사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항상 반복되는 대선 후보들의 뿌리 찾기 언제까지 통할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문 앞에 그냥 서 있을까요? 아니면 부엌까지 들어오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던졌습니다. 이제 그냥 대문 앞에 있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부엌으로 같이 들어올지 이런 거는 좀 고민 중이실 텐데. 네, 홍 의원 지금 백예종군 선언하고 선거 운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죠.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이 과연 어느 수위로 도울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나쁜 얘기나 안 하는 수준에서 그칠지 고민 중일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제가 경선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는 잘 안 받으시더니 조금 지나고서 특히 그 청년 새로 그 사이트만 만들었잖아요.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사가 떴을 때 그때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기분 좋을 때 전화를 상당히 이게 노릇노릇 좀 풀렸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앞으로도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여야 통틀어서 의미 있는 2030 지지율 이끈 후보니까 관심이 계속 나오는 거죠. 최근에 청년의 꿈에도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거냐는 질문에 당원들은 그런 말할 자격 안 된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어려워져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또 그때 가서 보자고 여지도 남겼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전업주부 18년 차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배우자 이승배 씨에게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이 씨는 아내가 4번째 대선 출마를 밝혔을 때 만감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걸어서 인터뷰 전용우 기자입니다. 이승배는 이승배다. 그건 당당하고요. 심상정의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
2022년 20대 대통령 도전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또 심상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당 밖의 여론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니냐,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내용도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저런 생각에 많이 교차를 했는데 그래도 심상정이 이번에 나가야 된다라고 당에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의 말하자면 뜻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정리를 했죠. 정치인 심상정 이럴 때 정말 존경스럽더라. 어떨 때일까요? 뭐 존경이란 말을 이렇게 이제 함부로 쓰기는 그런데 하여튼 역사적인 꼬명 의식이라고 할까? 이 땅이 제대로 되려면 진보 정당이 확고하게 정치의 유력한 주체로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은 그건 처음 정치에 입문했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 다 존경이라고 이해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대단한. 이거는 좀 실망스럽다. 심상정에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 저도 예전에 학생운동도 해보고 노동운동도 해보고 우리 사회가 좀 더욱더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큰 그 흐름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탈해 본 적은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실망까지는 몰라도 이거 뭐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책이랄까 이런 게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건가. 2004년도에 이제 처음 국회에 입문했을 때 국민들께서 주시는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나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공적 활동에 집중할수록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뭐 가사노동을 제가 맡는 일이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결혼 초기나 이런 데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이 나이 정도 되니까 가부장제적인 유교적 문화 전통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심상정 후보하고 만나서 성평등 의식을 제가 갖게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보람이고 성은 평등한 거다. 몇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생계는 그럼 세비 중심으로 생계가 이루어지나요? 경각심이 있어요. 국민들께서 주는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부분에서 살펴서 생활을 하죠. 가계부를 쓰는 정도는 아닌데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공직을 하는 사람이면은 그 가족도 아울러서 그렇게 살아야. 이승배는 누구다? 정의가 가능할까요? 이승배는 이승배다. 사람이 이제 뭐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인간관계 속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현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당하고요. 심 후보가 역할을 하는 것, 협력을 하는 그런 역할만 하더라도 아주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백권 김구 선생을 하시는 일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인 거라고 생각하듯이 저도 객관화시켜서 심상정이라고 하는 진보정당 이런 데서 일정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협력하는 역할, 이거 참 소중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심 후보가 정확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동지적 관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심 후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보다 저희 당에는 아직 기회를 갖지 못해서 자기의 내용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시민상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이 사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집에 와서 저녁을 하게 되면 이제 식사를 담당하실 텐데 건강 관리도 꽤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해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식사는 안 까다롭고요. 그렇게 큰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고 식사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후보 단일화 국면을 전망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또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에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께
적극적인 호소를 통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한다면 JTBC 전용호입니다. 신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에선 곳에 따라 약한 눈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